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또 이렇게 미디어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 나누는 것들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또 세상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 하는 사역 가운데에서 임하셔서 정말 주님의 복음이 우리들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건우 집사님께도 주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주님의 그 영이 이 기술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강사 사진 전문가, 사진 전공자이신 우리 김건우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천천히 식사하시면서 그냥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필그림 선교교회 방송위원회 그 영상하고 사진 담당을 하고 있는 김건우 집사입니다. 미국 온 지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사진을 좀 했었어요. 사진을 쭉 해서 잡으로 해가지고 사진을 쭉 하고 스튜디오도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웨딩 사진도 많이 찍었었고요. 애기들 사진 많이 찍었고 그런 연예인들 프로필 사진 그런 것도 많이 찍어왔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국에서 그 잡이 쭉 이어져 있는데 또 생계적인 부분이 또 뭐 여러 가지 영어도 또 서툴고 또 문화도 서툴고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 잡이 쭉 이어지진 않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이제 일반 회사를 다닙니다. 회사를 다니고 거기에서 이제는 회사에서 제품 사진 같은 거 찍고 간간히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지금 그 맨하탄에서 그 웨딩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오신 그 관광객들 상대로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제품 사진도 찍고 또 가장 축복인 건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또 이런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교회에서 섬기게 해주셔서 그게 제일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방송위원회 그 간증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원래는 저는 사진을 잡으려 하다 보니까는 한국에서 주말이 제일 바빴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이면은 웨딩 사진 찍고 그리고 돌잔치 사진 찍고 그랬느냐고 교회라는 거를 제가 다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 와서 제 나름대로 터닝 포인트가 됐죠. 그래 주님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 그냥 여기 미국에서는 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저희 방송위원회 우리 장로님 그리고 김영기 전도사님 우리 송성범 총무집사님 이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저희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식사 다 하셨으면은 여러분들 카메라 가져오신 거 한번 다 앞에 테이블에다 꺼내 보세요. 생각보다 전문가들이 많으십니다. 왜냐면은 제가 딱 보면은 알잖아요. 카메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DSLR이 있고 그렇게 뭐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컴팩트 카메라가 있고 하이엔드급 카메라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크게 4가지로 있습니다. 요즘은 폰 또 카메라가 너무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4-5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카메라의 원리에 대해서. 자, 카메라, 자 SLR이라고 하죠. 그럼 카메라를 잠시만요. 자, 카메라의 종류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DSLR이 있고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고 컴팩트 카메라가 있고 하이엔드급 카메라가 있습니다. DSLR이라는 것이 원래 싱글 렌즈 리플렉서 해가지고 하나의 렌즈가 들어가서
거울에 반사된다고 해서 그래서 SLR 카메라를 줄여가지고 싱글렌즈 리플렉서의 그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SL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필름 카메라를 SLR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바뀌면서 필름 대신에 CCD나 CMOS로 필름 역할을 대신하죠. 그래서 지금은 앞에 디지털을 붙여서 DSLR이라고 합니다. 자,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고요. 컴팩트 카메라가 있고 하이엔드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 컴팩트 카메라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알려주세요. 가운데가.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게 이게 DSLR입니다. DSLR이 있는데요. 자,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고 컴팩트 카메라가 있고 하이엔드 카메라가 있습니다. 컴팩트 카메라는 여러분들 아시죠? 똑딱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 나왔었을 때 우리 어린 학생들이 소니 사이버샷이나 그렇죠. 저게 컴팩트 카메라입니다. 저게 저건 굉장히 화소수가 굉장히 약하고요. 그 다음에 화질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 화질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왜 화질에 대한 차이가 카메라 성능에 비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이엔드 카메라는 저 컴팩트 카메라에다가 앞에 줌 렌즈를 이렇게 달아서요. 그렇게 하고 그 안에 CCD라고 해서 그게 좀 더 커진 겁니다. 그만큼 화질 자체가 좀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저기 심재훈 강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저게 하이엔드 카메라입니다. 저게 저런 걸 이제는 줌 렌즈 달려있고 저런 게 이제 하이엔드 카메라고요. 자, 우리가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건 뭐냐면요. 이 카메라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카메라의 구조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잠시만요. 자, 이 부분이 카메라 렌즈입니다. 렌즈. 그리고 이 부분이 바디입니다. 바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걸 바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렌즈라고 하는데 렌즈하고 바디는 탈부착이 되게끔 돼 있어요. DSLR이. 자,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 이제 구도를 보잖아요. 그렇죠? 뷰파인더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 눈을 감고서는 뷰파인더를 보게 되는데 그때 렌즈를 통해 가지고 그 구도 상이 들어옵니다. 상이 들어와서 요 앞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고 거울에 비친 상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펜타프리즘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반사돼 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펜타프리즘 그 과학 시간에 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각형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타고 들어가서 요 뷰파인더로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상을 구도를 잡게 되죠. 그러면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셔터를 딱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울이 열립니다. 요게 똑딱하고서 거울이 열리고요. 요 안에 CCD라는 CMOS 센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필름 역할을 예전에는 필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필름이 디지털 시대가 돼가지고 필름을 대용하는 게 CCD 또는 CMOS라고 하는데 그게 요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셔터를 딱 누르게 되면은 거울에 비치면은 당연히 저장 장치로 기록물이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울은 저희가 뷰파인더를 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셔터를 딱 누르게 되면 거울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안에 있는 상이 이쪽 CCD로 전달이 됩니다. CCD로 전달이 되면 그게 우리 LCD 창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LCD 창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F 카드나 메모리 카드, SD 메모리 카드라고 해서 조그만 거 있는데 기종마다 틀려요. 좀 좋은 거는 CF 카드를 쓰고 조그만 좀 약간 그런 중급이나 저급 같은 경우는 SD 메모리 카드 쓰거든요. 저장 장치를.
그래서 거기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실습을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시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은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보이시죠? 예. 요 앞에 거울이 있습니다. 요 앞에 보시면 반사된 거울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셔터를 이렇게 했었을 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뷰파인더에서 딱 보이는데 요 셔터를 누르게 되면 이 거울이 위로 착각하고 올라가요. 볼게요. 올라가죠? 네. 올라가면 이 속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모난 판이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딱 하시면은 요 네모난 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필름이에요. 예전에는 이걸 필름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로 들어오면서 필름 대신에 저희가 이제 CCD나 CMOS를 장착을 하게 됩니다. 자, CCD하고 CMOS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자, 글자가 틀리죠? 자, CCD는 처음에 만들었어요. 필름 대용물에서 CMOS가 나오기 전에 CCD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CCD가 좋은 게 그 발열이 CCD가 좋은 게 노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카메라가 보면은 ISO라고 그래서 감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노이즈가 CCD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CMOS에 비해서 CCD가 노이즈가 굉장히 적은데 CCD가 생산하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계속 올라가잖아요.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신기술이 개발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는데 그래서 CCD 다음으로 CMOS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CMOS는 하나에 생산할 때 생산 단가가 굉장히 이게 작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기업에서도 마진율을 높이려면은 CCD보다는 CMOS를 생산을 해서 장착을 해야지 전체 프로핏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장이 CCD라는 시장은 거의 없어졌고요. 지금 CMOS라고 합니다. 예전에 특히 영상 같은 카메라는 큰 카메라는 CCD가 있어가지고 3CCD 해가지고 CCD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물을 남길 때 굉장히 화질 자체가 굉장히 좋게 그렇게 해서 구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반도체가 기업이 기술이 발달되면서 CMOS라는 시장으로 지금 개편이 됐습니다. 자, 여기 CMOS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CMOS가 왜 중요하냐면요, 카메라의 성능을 좌우합니다. 이 부분이 CMOS가 크기가 24에 36mm면은 그게 옛날에 우리 필름 카메라 32방, 24방, 36방짜리 우리 코닥이나 후지나 코니카에서 필름 샀었잖아요. 그 사이즈가 24mm에 36mm입니다. 그 사이즈가 필름이. 그런데 그 사이즈 24에 36mm를 똑같이 만든 CMOS 크기를 1:1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해요. 1:1 풀프레임 카메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사이즈가 적은 게 크롭바디라고 합니다. 크롭바디. 근데 풀프레임하고 크롭바디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CMOS 안에 여기 보시면은 풀프레임이 36에 24mm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논 크롭은 22에 14.8, 니콘 소니 크롭은 23.6에 15.7mm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요, 우리 화소라는 게 있잖아요. 픽셀이라는 게 있어요. 뭐 400만 화소, 500만 화소, 200만 화소, 그렇게 화소수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김영기 전도사님께서 한번 강의하셨을 때 픽셀 화소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 1920 곱하기 1080이라고 용어가 있으면요, 그거는 곱하기 하면은 200만 화소가 나와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1900 하면은 200쪽으로 이쪽으로 가깝잖아요. 그렇게 하고 1020 하면은 1쪽으로 가깝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딱 보면은 200만 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픽셀이 엄청나게 많이 타닥타닥타닥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상을 받아들였을 때 여기에서 표현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조밀조밀하게 많은 화소수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더 선명하고 화질이 좋겠죠. 그렇죠? 우리 HD가 있고 요즘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UHD라고 있는데 요즘은 그 탤런트들이 모공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그 얘기 들었어요. 이제는 모든 게 다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전보다도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대요. 왜냐면 탤런트들 메이크업 하는 게 조금이라도 이제 다 표현이 되니까는 그래서 요 풀프레임하고 그 크롭바디하고 틀립니다. 크롭바디하고 이게 틀린데요. 화질 자체가 일단은 첫 번째로 틀리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니콘은 1대 1.5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캐논은 크롭바디가 1대 1.6이라고 렌즈에 써 있습니다. 렌즈에 써 있는 게 아니라 바디를 사실 때 보시면은 써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를 하셨을 때 크롭바디에 썼을 때 1대 1.6이나 1대 1.5라고 하는 게 있고요. 1대 1 풀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1대 1 풀프레임이라는 거는 내가 뷰파인드로 보는 그 이미지 자체가 그리고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렌즈 값하고 그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예를 들어 50mm 렌즈로 해가지고 카메라를 찍으면은요 50mm 그 상이 나와요. 그런데 크롭바디 예를 들어 가지고 1대 1.6짜리로 해서 50mm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50mm 곱하기 1.6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50mm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80mm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을 여기서 50mm 가지고 찍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50mm로 나오는 게 아니라 80mm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80mm라는 거는 그만큼 망원이거든요. 그러면 얼굴이 더 확대되고 이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요렇게 네모나게 표현이 된다 그러면은 80mm로 하는 거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줌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내가 100mm짜리 렌즈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 1대 그 1 풀프레임으로 했었을 때는 100mm 효과를 내는데 크롭바디 같은 경우는 1대 1.6 그리고 1대 1.5 소니하고 그 니콘 같은 경우는 1대 1.5고요. 요거는 캐논 크롭은 1대 1.6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그 요 안에 이미지 센서가 있잖아요. 저 시모스 자체가 크기가 작다 보니까는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더 확대돼서 거꾸로 확대돼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래서 여기 좀 어려우실 것 같다. 이해하셨나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렌즈를 딱 계산을 할 때 한번 볼게요. 잠시만요. 자, 우리가 렌즈를 했었을 때 표준 렌즈가 있고 광각 렌즈가 있고 망원 렌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기준이 50mm입니다. 50mm 렌즈를 가지고 저희가 표준 렌즈라고 하고요. 50mm 이상 되는 거를 망원 렌즈라고 하고요. 50mm 이하로 되는 걸 광각 렌즈라고 해요. 각도요? 예. 아니요. 표현하는 요거는 각도가 아니라 렌즈예요. 렌즈가 들어오는 자 여기에서 제가 표현을 하는데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렌즈가 자 요거는 70200이란 줌 렌즈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렌즈가 여기는 2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70이 되겠죠. 줌 렌즈는. 그렇죠? 줌 렌즈에서 수치가 작은 값이 카메라 바디 쪽으로 돼 있어요. 70mm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0m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0에서 200까지 이 안에 수많은 그 유리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 가지고
70에서 200이 이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저희가 돌리면은 그렇게 하는데 요 렌즈에서 조리개가 있어요. 렌즈 끝에 보면은 조리개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눈동자예요. 사람이 눈을 조그맣게 뜨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을 크게 뜨면은 그만큼 넓게 보이고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카메라의 원리가 뭐냐면은 결국은 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얼마만큼 이쪽으로 빛을 많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밝기 조절이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일명 빛의 기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리개에 대한 수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리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조리개를 열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맨 끝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렌즈가 예를 들어가지고 50mm짜리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에서 일로 들어오는 그 거리 자체가 50mm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게 50mm짜리 그 단렌즈입니다. 단렌즈인데요. 요 가운데서부터 요 그 CCD까지의 그 거리를 50mm라고 해요. 요게 50mm라서 50mm고 이게 그 길면 길수록 이제 그 망원 렌즈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더 짧으면 짧을수록 그걸 광각 렌즈라고 해요. 50mm보다 이하로 된 걸 광각 렌즈라고 해요. 저 미리가 렌즈의 길인 거예요? 그렇죠. 렌즈부터 아, CCD까지 가에서부터 CCD까지의 거리를 그 50mm라고 하고 그다음에 70mm, 뭐 200mm가 있고 뭐 300mm가 있고 한 게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필름 대신에 지금은 그 CMOS라는 CCD나 CMOS라는 센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의 거리를 50mm냐 70mm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게 렌즈가 50mm 기준으로 해서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는 광각 렌즈라고 하고 위로는 망원 렌즈라고 해요. 근데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화각이라는 게 있어요. 화각.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화각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 광각으로 가면 갈수록 이 화각의 범위가 넓어져요. 이 광각으로 가면 갈수록 화각이 찍히는 범위가 넓어져요. 그렇게 하고 50mm는 요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 요렇게 보시면은 어느 정도 화각이 되시는지 아시죠? 그렇게 하고 50mm 이상으로 되는 거는 화각이 굉장히 좁아져요. 이 부분을 화각이라고 하거든요. 이 찍히는 부분을 화각이라고 하는데 결국 말해서 그 단체 사진이나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졸업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는 광각 렌즈로 찍어야 돼요. 왜냐면은 넓게 와이드로 찍으려면 50mm 이하 렌즈로 찍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웨딩 사진이나 아니면은 애기들 사진, 독사진이나 뭐 그런 사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망원 렌즈 쪽으로 찍으면은 더 훨씬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한 뭐 4-5명 찍고 하시면은 아마 한 50mm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로 찍으면 이 화각이 딱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단체 사진 찍을 때는 광각 렌즈로 찍어야 돼가지고 화각을 좀 넓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물 사진, 독사진 같은 거 찍을 때면은 그 화각을 좀 좁게 하는 그 망원 렌즈 계열로 해서 사진을 찍으신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혹시 따라오셨나요? 그러면은요. 네. 포화 같은 그 화질이요. 네. 광각하고 망원이 예. 그게 뭐 틀려지나요? 화질에 대한 차이는 없어요. 화질에 대한 차이는 없고 왜냐면 CCD에서 색 재현하는 게 네.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화질에 대한 차이는 없고 대신에 그런 게 있죠. 사진은 결국은 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 밝기를 컨트롤 하거든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기계를 이제 사진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을 찍으려면은 그만큼 실내에서 특히 있었을 때는 그 인공 조명 같은 게 그런 밝기 그 조명이 빛이 더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조명 값이
막 더 크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밖에서 야외에서 찍을 때는 뭐 상관이 없어요.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실내에서 찍을 때는 인공조명에 대한 그 밝기 값이 더 세져야지 그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죠. 그런데 특히 실내에서 밝기를 많이 줘가지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화질은 떨어집니다. 한 사람 찍었었을 때하고 여러 사람 찍었었을 때 틀려져요. 왜냐면은 그만큼 인공조명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조명이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잡빛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순수한 순빛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잡빛이 같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은 화질 자체는 저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이 좀 아까 표준 렌즈, 망원 렌즈, 광각 렌즈, 줌 렌즈, 단 렌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표준 렌즈는 50mm를 기준으로 한다. 망원 렌즈는 50mm 이상을 망원 렌즈라고 한다. 그리고 광각 렌즈는 50mm 이하를 광각 렌즈로 한다. 그리고 줌 렌즈는 아시죠, 여러분들? 줌 렌즈는 70-200, 뭐 2470, 1635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렌즈에 망원도 되고 광각도 되는 그런 렌즈예요. 그걸 줌 렌즈라고 그랬고요. 단 렌즈는 딱 고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50mm 단 렌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단 렌즈를 50mm 쓰고 85mm를 써요. 그렇게 두 개를 쓰는데 이 단 렌즈는 줌 렌즈가 아니라서 제가 사진을 찍을 때 망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걸 돌려가지고 찍지만 줌 렌즈를 찍을 때는요 제가 가야 돼요. 아니 단 렌즈를 찍을 때는 제가 움직여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움직이는데 단 렌즈가 왜 좋냐면은 줌 렌즈보다 단 렌즈는 만들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과학에서 보면은 구조상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만들 때 아마 단 렌즈가 훨씬 편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색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밝기 표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줌 렌즈보다 훨씬 싱글 렌즈다 보니까는 훨씬 좋대요. 그 개조라고 그랬는데 그게 훨씬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물 사진 찍고 증명 사진 찍고 프로필 사진 찍을 때는 거의 대부분의 줌 렌즈를 안 씁니다. 그래서 표현이 색 표현이 더 훨씬 낫고요. 이미 선명하는 부분도 훨씬 좋기 때문에 저희가 단 렌즈를 이제 독사진이나 그런 싱글 사진 찍을 때 단 렌즈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최대 적의 거리가 있나요? 단 렌즈의 최적의 거리가 있나요? 거리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50mm로 봤을 때 목사님 크기가 예를 들어 키가 165이고 170이라고 하셨을 때 170으로 딱 보여요. 그러면 50mm로 1:1 풀프레임으로 찍었을 때 그 사이즈가 175처럼 해가지고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망원으로 했었을 때는 170mm가 아니라 더 크게 나오겠죠. 더 짜부가 되게 해서 나오기는 키가 170이 아니라 170 이하로 떨어지겠죠. 150, 130 정도로 해가지고 더 그 체중도 더 크게 나오고요.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50mm 이하 광각 렌즈로 찍으면은 훨씬 이렇게 얇아지고요. 키도 커 보이고. 예. 단 렌즈일 경우에 예. 적정한 그 거리가 있나요? 찍을 내가 최적의 다가가야 된다고. 그건 없어요. 그건 없고요. 지금 선생님 말씀이 예. 앞으로 다가가서 찍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거는요. 거리가 있는지 예, 촬영자가 어떻게 그거를 구도라고 하거든요. 내가 구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따라서 내가 다가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클로즈업에서 얼굴만 찍을 것이냐, 아니면은 해프샷이라고 해가지고 허리부터 전체를 찍을 것이냐, 아니면 풀샷이라고 해서 이 다리부터 머리까지 전체를 찍을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잡는 구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풀샷으로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뒤로 가야 되겠죠. 뒤로 가서 전체를 커버를 해야 돼. 선명도는 차이가 없습니까? 선명도는 차이가 없어요. 선명도는 차이가 없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풀샷을 찍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 클로즈업 찍고요. CCD 받아들이는 건 선명도에 대한 차이는 없는데 대신에 선명도에 대한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밝기에 대한 부분이 그 차이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선명도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서 또 밝기 조정이 그 빛에 의해서 그 선명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망원 렌즈랑 줌 렌즈는 어떤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망원 렌즈는 렌즈는 멀지.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줌 렌즈는 몇부터 몇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렌즈에 예를 들어가지고 1부터 100까지 한 렌즈에서 이렇게 경통이라고 하거든요. 돌리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1이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100mm가 표현이 돼요. 그러면 1mm부터 100mm까지 커버되는 거를 줌 렌즈라고 하고, 단 렌즈라는 거는 딱 고정된 그 밀이 있잖아요. 그것만 표현이 돼요. 돌리질 못해요. 그게 단 렌즈예요. 망원은 아까 우리가 사람으로 보는 그 시야하고 카메라로 찍히는 그 상하고 봤었을 때 50mm가 우리가 사람으로 찍히는 상이 그 사람으로 보는 눈으로 표현되는 상이 가장 똑같이 나오는 게 50mm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50mm를 저희가 이제는 표준이라고 하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망원이라고 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광각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망원으로 표현하면은 사람이 더 체중이 늘어나지고 부해지고 확대가 돼요. 그런데 50mm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렇게 그 슬림해지고 그다음에 길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왜 시야로 봤을 때 렌즈를 시야로 봤을 때 네. 그러면은 이게 50mm 이상 되는 거는 이게 무조건 기네요. 그 거리 디스턴스 between 그 렌즈하고 이 바디하고 이 디스턴스 아까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렌즈부터 그 CCD까지 거리를 저희가 이 렌즈의 그 몇 밀리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망으로 가면은 길어지죠. 이거는 70200이라는 렌즈예요. 그러면 요 끝에는 70mm짜리고요. 70mm에서 CCD 들어가는 건 70mm밖에 안 되는데 여기 끝에서 CCD까지 전달되는 거리는 200mm잖아요. 그러면은 200mm하고 70mm하고 벌써 거리 차이가 있는데 200mm를 찍으면 찍을수록 저 멀리 있는 것도 찍혀요. 그렇죠? 그런데 70mm로 하면은 저 멀리 있는 게 안 찍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걸 당길 때는 200mm로 하는데 가까운 사람을 내가 봤었을 때는 이 사람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200mm로 찍었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시각으로 예.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몇 밀리짜리인지 이게 뭐 50mm짜리인지 뭐 긴 건지. 아, 사진으로 봤었을 때? 아니 렌즈 사이즈로 사이즈로 봤을 때. 렌즈 길이로 봤을 때. 예. 그렇죠. 좀 전문가가 되면은 알죠. 이게 이제 렌즈가 그만큼 기르냐 작으냐에 따라서 저건 70200이다, 저거는 뭐 몇 밀리짜리다 그런 게 나오죠. 그런데 요즘 또 렌즈 기술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요. 좀 다른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통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여기서 2단통으로 된 거는 중간에 컨버터가 있어가지고 중간에 끼게끔 한 것처럼 중간에가 있어요. 그런 렌즈가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00mm하고 별로 그 길이가 똑같은데 그 컨버터 기능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300mm, 400mm 정도 커버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광학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예. 거는 아이폰 카메라하고는 좀 약간 개념이 틀린 거죠? 아이폰이요? 네. 아이폰하고는 핸드폰하고는 틀리죠. 이거는 DSLR에 그 들어가는 렌즈를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잠깐 또 너무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패스를 할게요.
자, 여기 이제 CCD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D가 이제 필름 카메라가 하고 24에 36mm짜리 똑같은 거는 1:1 풀프레임이라고 하고 캐논 거 같은 경우는 1:1.6 그리고 니콘 CC 같은 경우는 1:1.5 해가지고 지금 요 정도 그 크롭바디 같은 경우는 화질도 받아들이는 게 면적이 적으니까는 화질 그 색 표현하는 것도 적고요. 그만큼 또 효과가 망원 효과가 납니다. 작으면은 그래서 이런 게 CCD라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작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카메라 모드에는 우리 보시면은 여기에 모드가 있죠. 이걸 네. 카메라 모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자기 카메라를 다 보시면 네. 돼. 자기 카메라를 보시면은 크게 오토 기능이 있고 프로그램 기능이 있고 AV가 있고 TV가 있고 M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토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오토예요. 내가 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오토로 그냥 내가 어떤 피사체를 딱 해가지고 구도를 맞춰가지고 그걸 찍겠다 하면은 자기가 모든 걸 잡아줍니다. 사람을 잡던 아니면 어떤 건물을 잡던 어떤 그 사물을 잡던 해가지고 찍으면은 모든 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최저값의 노출과 그 다음에 최저값으로 해서 표현되는 게 오토 기능이고요. P는 반자동이에요. 초점이라든지 밝기 같은 거는 제가 맞출 수가 있는데 필요하게 되면 프로그램 모드라고 그래서 ISO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ISO가 그 감도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CCD 안에 CCD가 어떤 표현을 그 사람이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전설의 고향 봤었을 때 밤에 이렇게 보다가 누가 옆에서 으이!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이 안에 그 시모스 자체가 있잖아요. 깜짝 놀라요. 그 ISO 감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깜짝 놀라는 게 더 발생을 하거든요. 그만큼 그래서 기본 ISO라는 게 단위가 100, 200, 400, 800, 1600 이런 형식으로 배수로 올라가는데 감도를 100으로 놨었을 때는 깜짝 놀라는 비율이 그냥 일반적인데 감도를 200을 놓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여기서 반응이 와요. 그렇게 되면 감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밝기가 더 밝아져요. 배수로 밝아져요. 감도가. 그래서 감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실내 촬영하고 그렇게 하고 스트로보 후레쉬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 노출값을 저희가 그만큼 빛을 더 받아들여서 좀 그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상을 봐야 되는데요. 감도를 높여가지고 밝기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밝기를 조절한다는 게 예. 이 렌즈 안에 예. 이 그 반사되는 거울이 열었다 닫혔다는 그 시간을 조절하는 아니 거예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예, 그거 상관없고요. 요 감도라는 거는 조립 CCD 그 시모스가 깜짝이야 하는 겁니다. CCD는 깜짝이야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깜짝이야가 더 깜짝깜짝 놀랄수록 밝기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니, 더 짧다 짧게 아니에요. 짧은 거 아니고요? 예, 지금 그렇게 되면 더 헷갈리시니까는 그냥 다시 한번 그냥 그 깜짝 놀라면 놀랄수록 밝기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감도거든요. 그게 이제는 수치가 100, 200, 400, 800 이런 형식으로 올라갑니다. 그 감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감도를 프로그램 모드에서는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감도를 100, 200, 400, 800으로 해서 내가 조정을 하고 나머지 값만 카메라가 자동으로 맞춰줘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반자동 모드가 되는데 결국 그래서 그걸 이제 프로그램 모드라고 하고요. 오토하고는 틀리죠. 오토는 그 감도까지 다 카메라가 알아서 잡아주는데
이 프로그램으로는 감도하고 그렇게 뭐 평균 측강, 평가 측강, 뭐 스파 측강이라는 부분인데 그 측강까지도 제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측강이라는 건 좀 이따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감도하고 측강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 본인 그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 카메라가 오토로 맞춰주는 게 프로그램 모드고요. AV라는 거는 조리개예요. AV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리개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이거든요. 빛을 받아들이는 구멍을 조리개라고 하는데 그 조리개가 커지면 커질수록 빛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조리개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빛이 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랬었을 때 AV라는 모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조리개 값을 크게 만들 것이냐 적게 만들 것이냐 하는 걸 사용자가 조정을 해요. 조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카메라가 거기에 맞게 셔터 스피드나 노출 값을 정해줘요. 그렇게 하고 TV라는 것은 반대예요. 셔터 스피드라는 게 있거든요. 셔터 스피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똑딱하고 아까 그 서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빛을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진 자체가 밝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셔터 스피드를 저희가 임의대로 조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뭐 조리개 값이라든지 기타 부분을 카메라가 맞춰주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M은 순수하게 IS도 그렇고 조리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도 그렇고 모든 거를 사용자가 직접 다 맞춰서 해요. 그러니까 이건 수동 모드죠. 자, 결과적으로 말해서 여기 조작 버튼에 있는 그 카메라 모드에는 오토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수동이에요. 수동인데 M이라는 거는 내가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그 거고요. P나 AV나 TV는 반자동이에요. 반자동.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ISO 셔터 스피드 조리개, 이게 뭐냐면은 우리 프린트물 맨 뒷장에 한번 보세요. 자, 조리개 있고요, 셔터 스피드 있고 ISO 감도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5분 드릴 테니까요, 요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해가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무이서부터 제가 들어갈게요. 조리개, 조리개 카메라에서 조리개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광량과 심도를 조절할 수 있죠. 여기서 바로 광량이라는 게 그 빛을 받아들이는 그 양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광량은 빛이 들어오는 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심도는 초점이 맞는 범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조리개가 여기 보이시면 그 요 옆에 사진 있잖아요. 사진과 같이 조리개 값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 1.4, 2, 2.8, 4, 8, 11, 16, 22, 32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 밑에 차트에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밑에 스탑이라는 게 있잖아요. 5, 4, 3, 2, 1 요게 이제 배수의 개념인데, 우리가 봤었을 때 1.0하고 1.4하고 그 한 배 차이가 아니잖아요. 두 배 차이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하고 2.8이 두 배 차이가 아니고, 또 2.8하고 4가 두 배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 이대로 외우셔야 돼요. 카메라를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 상식으로 봤었을 때는 그 곱하기 2 해가지고 2, 4, 8, 그 다음 16, 32 이렇게 돼야지 면적의 사이즈가 배로 이렇게 늘어난다고 우리는 보통적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는 틀려요. 1.0에서 1.4로 올라갔었을 때하고 1.4에서 2로 올라갔었을 때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배수의 차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 틀려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 그 숫자 곱하기 2의 개념하고 틀리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픽스가 돼가지고 카메라로 했었을 때 1.0, 1.4, 2, 2.8, 4가 배수의 차이로 해가지고 면적이 그만큼 2의 배수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리개라는 건 뭐냐면은, 카메라는 결국은 밝기, 그 빛이 들어와서 색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 그 상이 저희한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리개 면적이 많으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빛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더 들어오죠. 그래서 조리개는 그 빛의 면적을, 빛을 들어오는 그 크기를 조절하는 걸 조리개라고 하고요. 셔터 스피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서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여기도 똑같아요. 5분의 1초, 4분의 1초, 3분의 1초, 4분의 1초, 8분의 1초, 15분의 1초, 30분의 1초, 60분의 1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50, 500, 1000, 2000, 4000 이런 형식으로 올라가죠. 자, 이것도 곱하기 2하고는 약간 틀려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처음에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대요. 자, ISO 감도. ISO 감도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개 깜짝이야 해가지고 CCD가 그 반응하는 속도예요. 그런데 ISO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밝기가 그만큼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는 100, 200, 400, 800, 1600, 3200, 6400 요거는 곱하기 2가 똑같이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하고 ISO 감도하고 요 세 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조리개 값하고 셔터 스피드하고 ISO 감도를 어떻게 내가 그 수동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진에 대한 그 데이터 값이 굉장히 틀려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 서서 일반 사진을 찍을 때는요, 기준값이 60분의 1초 위로 그 셔터 스피드를
놓고 찍어야지 흔들리는 사진이 안 나오거든요. 60분의 1초 밑으로 찍으면요 찰칵해요. 찰칵하는 순간에 우리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딴짓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진이 흔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찰칵하는 그 셔터 스피드를 저희가 60분의 1초 이상으로 놔야지 흔들리는 사진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125분의 1초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같은 그 카메라 전문가들도 60분의 1초 하게 되면은 한 20% 정도는 그 흔들리는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25분의 1초를 놓고 찰칵 했었을 때 그 흔들리는 사진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조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는 자 여기 기준값이 5.6이라고 있죠. 조리개 값이 5.6이라고 기준값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8이나 11이나 16, 22, 32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리개가 쪼여진다고 그래요. 조리개 구멍이 쪼여져요. 5.6이 요만하면은 예를 들어 5.6이 요만하면은 8이나 11, 그 다음에 16, 32 하면은 이 구멍이 더 좁아져요. 그런데 조리개 구멍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초점 맞는 범위가 넓어져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단체 사진 찍을 때요, 결혼식장에서 웨딩 사진 찍을 때, 전체 사진을 찍을 때요, 조리개 값을 보편적으로 16 정도 놓고 12 이상을 놓거든요. 그래야지 5와 열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사람하고 저 앞에 있는 사람하고 그 초점이 다 맞아요. 조리개를 쪼이면 쪼일수록 그래서 초점 맞는 범위를 넓게 하는 게 이제 그 조리개 그 쪼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 개방을 하잖아요. 조리개 개방 5.0 미만으로 해가지고 4, 2.8, 2, 1.4, 1.0으로 하면은 그 내가 초점하고 그 위치에만 핀이 맞고요. 뒤에 부분은 다 핀이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를 사진을 찍을 때 뒤에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 우리 아이만 찍을 거야. 그러면은 기준값을 5.0 미만으로 해서 찍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만 초점 맞고 뒤에 있는 부분은 초점이 안 맞아요. 이게 왜 좋으냐면은 인물 사진 찍을 때 뒤에 부분이 싹 날아가는 거를 그걸 아웃포커싱 효과라고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웃포커싱 효과라는 게 사진 찍힌 부분만 초점이 맞고 뒤에 부분은 싹 날아간다는 게 아웃포커싱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조리개 5.6이 기준값을 했었을 때 조리개를 개방으로 놓고 찍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구경을 더 넓게 찍는다는 거죠. 2.8이나 뭐 1.0이나 1.4나 그렇게 해서 찍으면은 뒤에 부분이 날아가고 멋진 사진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조리개에 대한 그 우리가 조절하는 의미는 전체 면적을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은 한 사람만 내가 초점 찍으려고 하는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싹 날릴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리개가 그만큼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셔터 스피드. 자, 셔터 스피드 넘어갈게요. 셔터 스피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셔터 스피드는 자, 빛이 들어오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보면은 찰칵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찰칵하는데 자, 이 셔터가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요. 셔터의 그 안을 그 구조를 보면은 그 막이 두 개가 있어요. 막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선막이 먼저 출발을 해요. 그렇죠? 그 두 번째 이제 뒤 따라오는 막이 후막이라고 하거든요. 후막이 따라가요. 그거를 이제는 선막이 이렇게 출발하다가 후막이 닫히는 시간이 60분의 1초냐
아니면 250분의 1초냐 1000분의 1초냐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선박이 이렇게 쭉 가다가 찰칵했어요. 그러면 여기 60분의 1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125분의 1초라고 하면은 60분의 1초보다는 좀 빨리 닫히겠죠. 쭉 가다가 찰칵하죠. 거의 250분의 1초 하게 되면 이게 쭉 가다가 바로 닫히겠죠. 이게 자 막이 출발했다가 막이 따라오는 요 동안에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근데 250분의 1초나 500분의 1초나 1000분의 1초로 넘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 들어오는 게 얼마 못 들어오고 이게 셔터가 딱 닫히죠. 그렇죠? 셔터가 닫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셔터에 대한 부분을 왜 중요시하냐면은 그 또 셔터 그 시간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진을 뽑을 수가 있냐면요. 셔터가 한 30분의 1초나 15분의 1초 정도로 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쭉 닫히면요. 우리가 폭포 사진을 찍는다고 봐요. 폭포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물결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막 거기에서 뭐 물안개 형태대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셔터가 빨리 닫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물줄기가 있잖아요. 다 알갱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끔가다 우리 풍경사진 같은 거 전시회나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진 보시면은 이게 제가 여기서 오늘 안 가져왔는데 폭포 같은 걸 딱 나중에 한번 보세요. 폭포에서 보시면은 어떤 거는 조립자처럼 해가지고 그 폭포 물줄기가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셔터가 빨리 닫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전체가 다 연결돼 있으면은 셔터가 그만큼 늦게 닫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조리개가 지금 F1부터 F32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렌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바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바디죠. 바디. 바디하고 렌즈하고죠. 렌즈의 자체가 렌즈죠. 왜냐면 렌즈에 그 조리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렌즈에 조리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렌즈를 사실 때 보면은 F2.8에서 뭐 F32까지 있다든지 아니면 F가 뭐 5.6부터 스타트가 되는 게 있어요. 5.6 밑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위 5.6 이상으로만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제가 F1부터 시작해서 아래 F5까지 돼 있는 네. 렌즈를 샀으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F32 기능, 이렇게 늘어지는 기능들 그런 거는 저희가 실현을 못 하는 거네요. 바디의 카메라에서도 그걸 받아주기 때문에 F1 렌즈를 쓰더라도 그렇게 늘어지는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요. 자, F2.8에서 5.6이라는 건요. 내가 최저로 할 수 있는 게 조리개 값이에요. 그러니까는 위하고는 상관없어요. 위는 30이나 16이나 20이나 32는 모든 렌즈가 위로 가는 수치값은 기본적으로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떨어지는 값만 5.6부터 출발을 하느냐, 2.8에서 출발을 하느냐, 1.0에서 출발하느냐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말해서 5.6 이상으로 출발하는 렌즈는 가격이 저렴해요. 그런데 2.8이나 뭐 1.8, 2.0 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무슨 말인지 사이에 그럼 1.8을 사면 1.8부터 위는 다 되는 거고 그 밑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려면 이 지금 한 가지만 제가 설명 보충 설명. 렌즈가 구경에 지금 1.4 이 값은요. 렌즈를 다 개방한 빵이에요. 렌즈를 풀로 개방했을 때. 빵이 예, 0. 다 개방됐다. 0. 그러니까 렌즈가 원래 있는 구경이 이만한데 조리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제일 로우로 해도 1.0 정도 값. 그러니까 살짝 쇠가 살짝 걸쳐져 있는 거예요. 렌즈 안에. 그 최저가 네, 그게 최저예요. 1.0 현재 기술로는 1.0 이하로 떨어지는 건 거의 드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쪼여가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2까지 그게 이제 이렇게 날로 이렇게 다 이렇게 셔터 막 그러니까 조리개에 날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마치 이렇게 뭐지 육각 렌치 같이 이렇게 날이 이렇게 쪼이는 그런 날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테크니컬리 1.0 이하로 떨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완전 개방은 힘든 거예요. 조리개를. 그래서 이 기술이 1.0에 해당이 되면 굉장히 고가의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 정도, 예를 들어서 아까 f5.6 이 정도 값은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 밑으로 이걸 점점 벌려서 렌즈를 최대 개방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렌즈가 구경도 커지고 비싼 렌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로 가는 게 힘들고 지금 f1.4, f2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거고요. 저 위로 가는 건 굉장히 쉬운 렌즈 구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그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테크니컬리. 저 약간 좀 클리어하고 싶은 게 왜 아까 전에 쪼인다는 말씀하시는 게 그게 지금 1.4 쪽으로 가는 게 쪼이는 거예요? 예, 요게 쪼이는 거죠. 32가 조이는 거고 32가 쪼이는 거고 빛의 양을 줄이는 거고 요거는 개방을 하는 거죠. 예, 넓히는 거고 알겠는데 쪼이는 거.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에 얘기를 하면은 조리개를 쪼이면은 초점이 앞에하고 뒷사람하고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왜 아이폰 같은 데는 왜 인물 찍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뒤에 날리는 거. 예. 그런 거는 저 노을 쪽으로 맞습니다. 가는 건가요? 거꾸로. 네. 네, 요로 가는 거죠. 아, 오케이. 근데 그건 또 다른 전화기에 있는 기능은 또 다른 기능인데요. 네. 그건 나중에 또 근데 설명할게요. 컨셉상으로 네, 좀 컨셉은 맞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오케이, 오케이. 저기 한 가지만 더 예. 지금 저렇게 하는 것들은 셔터 스피드가 네. 따라서 아까 60분이냐 차이 따라서 움직인다는데 그럼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조정을 해요? 셔터 스피드는 바디. 기본적으로 여기 바디. 보면 이 바디에 보면 셔터 스피드 하는 데 근데 있어요. 누르는 거는 착각 누르고 그냥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소리 난 다음에 이거를 한번 누르면은요, 제가 60분의 1초로 찍으면 60분의 1초 동안 이 안에 있는 그 포컬 플랜 그 셔터가 딱 선막과 후막이 닫히는 시간이고요. TV로 조절한다고 아까. 그건 이제 카메라마다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거기 기능이 세팅되어 있는 내가 손가락을 천천히 찰칵 이게 아니라 수동이래 이렇게 여기 카메라를 한 보시면은요, 번 좀 똑같아 그냥 근데 카메라에 보시면은 셔터 스피드가 60분의 1초, 250분의 1초 그거를 제가 이 다이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네. 저희 문외한끼리의 얘기는 셔터 누르는 스피드를 내 손가락으로 조절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 어떤 기능이냐. 근데 아까 말씀 TV에서 거기서 조절한다는 거예요? TV라는 거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TV에서 조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카메라를 알려면은 알면서 아니 거기 저 카메라 그럼 보면 셔터 누르는 거는 내 손가락이랑 상관없다는 거죠. 얘가 갖고 있는 기능이라는 거죠. 저희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 손가락으로 조절해야 되는 거냐 아니야. 그렇게 아이같이. 그래서 전문가는 이걸 막 착착 이렇게 찍고 우리는 잘 그렇지 그 얘기요. 그렇지. 우리 이론만 배우는 거지 손가락으로 1000분의 1초를 훨씬 그런 조금 전문가는 이따가 우리 저기 카메라 가져오신 걸 가지고서는 설명을 우리 도우미 선생님들이 우리 김일강 입사님, 김영진 선생님 설명을 좀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 잠깐만 넘어갈게요. 자, 여기가 지금 여기가 가운데라고 한번 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개를 쪼이면 쪼일수록 전체 면적이 초점이 맞고요. 조리개를 개방으로 하면 할수록 초점이 한 군데만 맞고 뒤에 폼이 날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피사계 심도라고 해서 제1강 우리 김영기 전도사님이 피사계 심도라고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그 사진 용어에서 피사계 심도라는 얘기가 있는데 피사계 심도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초점이 맞는 범위를 피사계 심도라고 전문 용어로 그렇게 해요. 피사계 심도. 그래서 F30이나 F12나 F16으로 쪼이면 쪼일수록 전체 면적이
초점 맞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피사의 심도가 깊다고 하고요. 깊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 부분이 날아가고 그 초점 맞는 면적이 적잖아요. 그거를 이제 심도가 얇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뭐 심도가 깊다, 심도가 얇다 하시는 말씀을 어딘가에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야 이거 심도가 얇잖아, 이거 심도가 깊잖아 하는 얘기가 그 피사계 심도, 초점이 맞는 범위가 작냐 넓냐 하는 거를 피사계 심도에 얇다, 적다라는 거를 깊다라는 거로 표현을 해요. 자, 셔터 스피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서서 촬영했을 때 흔들리는 사진이 안 나오려면은 60분의 1초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봤죠? 여기 보시면은 30분의 1초, 15분의 1초, 8분의 1초, 4분의 1초는 우리가 찍으면 찍을수록 다 흔들리는 사진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60분의 1초 밑으로 찍는 사진은 우리가 찍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맞게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야 된다고? 그렇죠. 삼각대가 있어야 돼요. 일각대나 삼각대가 있어야 그 트라이포드로 놓고 딱 안정된 상태에서 그걸로 찍어야지 그렇게 나와요. 예전에 한번 그런 사진을 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광화문 위에서 밤 야경 사진을 찍는데 차들 궤적이 막 그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그 돌리는 사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다 2분의 1초 미만으로 찍은 거예요. 삼각대를 놓고 딱 위에서 찍었을 때 2분의 1초 미만으로 찍은 게, 그러니까 그 궤적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셔터가 그 열린 순간에 모든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빨리 지나가는데 셔터는 천천히 닫히니까 자동차에 대한 궤적이 이 카메라로 해서 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연결이 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달리기 선수 100m 선수를 찍잖아요. 100m 선수를 찍으면은 셔터를 2분의 1초 미만으로 찍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잔상이 나와요. 앞에 쭉 가는 사람만 찍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찍힌 게 쭉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런 사진을 내가 얻고자 하면은 삼각대로 놓고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찍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폭포의 궤적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오는 연결된 걸 사진을 찍으려면은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셔터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조리개 값은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피사계 심도, 그 초점이 맞는 범위를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이냐, 전체 단체 사진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아이 하나만 찍을 것이냐, 아니면은 누군가 꽃만 찍을 것이냐, 뒤에 부분 날리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촬영자가 생각하는 방향을 맞게 설정을 하려면은 그런 거는 조리개 값으로 조절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ISO는 CCD가 깜짝이하고 받아들이는 수치예요. 자, 우리가 아까 그 전설의 고향 얘기했었는데 한참 보고 있는데 귀신이 나온 찰나에 누가 야! 그러면은 깜짝도 놀라지만 식은땀이 쭉 나오잖아요. 발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더 놀라면 놀랄수록 그 ISO가 놀라면 놀랄수록 그게 감도가 이제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밝기가 더 2배, 4배 밝기가 더 환하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50분의 1초, 100분의 1초, 200분의 1초, 400분의 1초, 800분의 1초 이런 형식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밝기가 이제 더 밝아지죠. 지금 이건 그림이 잘못됐어요. 지금 거꾸로 됐어요. 그렇죠? 이쪽이 더 밝아야 되는데 사진 찍어놨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됐어요. 요거는 맞게 됐는데 요거는 지금 잘못됐어요. 그렇죠? 아마 노이즈 감독 같아요. 지금 표현.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지금 노이즈 김영희 전도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ISO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장점은 밝기가 배수로 해서 늘어나가지고 밝기 조절이 되는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찌지직하고 노이즈가 발생을 해요. ISO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이즈가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가 프린트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조립자처럼 이렇게 찌직찌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이 깨끗한 이미지가 아니라 모래알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옛날이고요. 요즘은 시보스가 너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제가 그 한참 찍을 때는 400에서 800 정도만 찍으면은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찍지를 못했어요. 애기 돌사진, 원판 사진 찍고 웨딩 사진 찍잖아요. 그럼 400 놓고 찍고 그러면은 그나마 건질 수가 있었는데 800 놓고 찍으면은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편집을 해도 그 노이즈 때문에 깔끔한 사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시모스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고감도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해도 노이즈가 예전보다는 덜 나와요. 지금 그래서 반도체가 아마 기술이 발달하면은 이제 이 감도도 이제 노이즈를 다 잡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발달을 하기 때문에. 왜 이게 노출의 3요소라고 하냐면요. 결국은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게 빛을 받아들여서 그거 가지고서 사진을 찍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출을 우리가 조절하는 값이 조리개로도 조절하지만 셔터 스피드로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감도 가지고도 조절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5.6하고 60분의 1초하고 800분의 1초를 우리가 기준값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봤었을 때 우리 딱 깔끔한 사진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한번 잡을게요. 근데 조리개에 팔을 놨어요. 조리개에 팔을 놨어요. 그러면 빛이 조금 덜 들어오죠. 그러면은 60분의 1초하고 800분의 1초하고 조리개 8하고 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5.6 났었을 때보다는. 빛이 그만큼 조리개에서 덜 들어오니까는 어두운 사진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5.6에 나왔었을 때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진으로 표현되는 적정 노출이라고 했었을 때 60분의 1초, 800분의 1초 했었을 때 내가 5.6으로 놓으니까는 뒤에 사람이 초점이 옆에 있는 사람도 더 맞추고 싶은데 5.6으로 놓으니까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초점이 안 맞아. 그러면은 8을 놓거나 8을 이상으로 놓게 되면 초점이 맞아요. 그러면 8에다 놓고 60분의 1초 놓고 800으로 놓는 게 아니라 8에 놓고 60분의 1초 놓고 1600으로 놔야 되겠죠. 조합을 하는 거예요.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감도는 그냥 800으로 놨어. 노이즈가 심하니까 1600으로 넘어가니까는 1600으로 넘어가니까는 노이즈는 그냥 800이 딱 좋아. 그러면 요 열에서 똑같은 그 적정 노출을 맞추려면 결국은 어디에서 움직여야 되겠어요? 셔터 스피드를 30분의 1초로 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F8에다가 30분의 1초에다 ISO 800이면은 요 좀 아까 좀 아까 5.6에 60분의 1초, 800분의 1초하고 똑같은 노출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사진에 대한 그 밝기가 똑같은 밝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5.6에 60분의 1초, 800분의 1초 했었을 때는 내가 처음에 맞는 사진이 내가 원했던 사진이 딱 나왔었을 때 F8에 나왔었을 때 하고 그리고 걔하고 30분의 1초하고 800분의 1초라고 했었을 때는 노이즈는 똑같아요. 노이즈는 800분의 1초처럼 노이즈가 더 적어지거나 거칠어지거나 하는 변동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F8로 됐으니까는 조리개를 조였으니까는 피사기 심도라고 해서 초점 맞는 범위는 더 넓어지겠죠. 그렇죠? 대신에 30분의 1초로 놓게 되니까는 흔들리는 사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럴 때는 반드시 저희가 삼각대가 필요하겠죠. 대신에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똑같은 값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삼각대하고 기준하고 틀리게 2.8에다 놓고 250분의 1초 놓고 200에다 놨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2.8에다 놓으면 사람 한 사람만 맞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안 맞아요. 초점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6에다 놔가지고 한 4-5사람이 좀 선명하게 초점이 맞는 사진을 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f2.8 250분의 1초, 200분의 1초에서 투 스탑이 이거를 한 단계를 스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사진에서는 용어를 스텝이라고 안 하고 스탑이라고 해요. 예, 한 스텝, 투 스텝, 쓰리 스텝 이걸 배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사진하는 사람은 스텝이라고 안 하고 스탑이라고 그래요. 스탑이라는 용어를 할 거예요. F2.8에서 F4로 넘어가는 걸 한 스탑 조여준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투 스탑이 조여졌어요. 그러면은 피사계 심도는 더 넓어지겠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요거하고 똑같은 값을 하려면은 만약에 여기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60분의 1초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F2.8에서 250분의 1초 했으니까는 여기에서 똑같은 값이게 되면은 60분의 1초하고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감도는. 그렇죠. 요렇게 가면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피사계 신도에 대한 범위는 더 넓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거꾸로 ISO 200 상관없어. 나는 좀 노이즈 해도 한 1600에 놓을래 했어요. 그렇죠? 만약에 800에다 놓을래. 내가 ISO가 나는 ISO로 조절할래. 노이즈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면은 ISO를 800에 놓고, 자, F2.8에다 놨어요. F2.8하고 250분의 1초 ISO 200 요 기준값을 했었을 때 ISO만 800으로 놨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F2.8은 고정으로 갈 거예요. F2.8은 고정으로 가면은 요 값은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자, 요게 감도가 투스탑이 증가가 됐어요. 투스탑이 증가가 됐으면 4배가 밝기가 조절이 된 거잖아요. 밝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F2.8은 고정이고 밝기가 800으로 해가지고 4배가 증가가 됐으면은 셔터가 닫히는 속도가 빨라져야 되죠. 그러면은 1000분의 1초가 돼야지 조금 아까 이 값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F2.8 F2.8 1000분의 1초 그 다음에 800분의 ISO 800 했었을 때가 요 기준하고 똑같이 된다고요. 그렇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등가노출이라고 해요. 등가노출이. 그걸 어떻게 계산이 돼요? 가다 보면 계산이 돼요. 지금은 전문가들은 다 계산이 돼요. 그래요? 스트레스가 예.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사진을 배우는 의미가 사실은 이거예요. 초점이 이거예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M이라는 게 있잖아요. M 모드라는 게 ISO하고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하고 이거를 내가 스스로 막 계산을 해가지고 그때 환경에 따라서 다 조절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딱 하면 0.5초면 그게 딱딱 나와요. 그러니까 막 꼼꼼하고 막 어떤 있어도 0.5초면 그게 계산이 딱딱딱 돼가지고 저는 M으로 찍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되려면은 DSLR을 만약에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이 등가 노출의 3요소 셔터 스피드와 그리고 조리개 값과 ISO 감도에 대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원하는 값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적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풍경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찍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출이나 일몰을 찍고 싶잖아요. 여기에서 사진을 배우셔가지고 많이들 일출이나 일몰을 찍고 싶어서 오시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일출이나 일몰을 찍으려면은 결국은 그 태양에서 빨간 그 붉은 색깔 기운을
사진으로 많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려면은 결국은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하고 감도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빨간 걸 많이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떤 걸 조절을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답 맞추실 수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빨간 거를 많이 받아들이십니다. 셋 중에 하나인데 찍어. 일출 일몰 했었을 때 그 태양에 대한 빨간 거를 많이 받아들이고 싶다. 이정수 조리개. 조리개. 스피드를 네 선생님 이거 또 한번 감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감도 좀 위험해. 감도 손 들어보세요. 감도. 좀 위험해. 뭔지 모르겠어. 자 정답은 선생님이십니다. 왜냐면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리개는 뭐다? 피사기 심도라고 해서 초점이 맞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빛을 받아들이는 양은 셔터 스피드 가지고서는 빛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게 길어지면 움직이잖아요, 해가. 근데 그 정도 저건 1000분의 1초 단위잖아요. 지금. 네. 아, 그건 그 괜찮아요. 정도까지. 네. 아, 내가 찍는 동안에 올라갈까 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1초에? 만약에 내가 삼각대로 놓고 깜짝할사 이쁘더라고. 2분의 1초 미만으로 해가지고 삼각대로 놓고 가면은 태양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도 빨간 게 이렇게 쓱 들어오는 게 같이 동시에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붉은 그 색깔을 많이 받아들이고 싶으면은 결국 선막이 이렇게 쭉 출발하고 후막이 이렇게 쭉 닫히는 시간을 길게 하면 할수록 질문 있어요. 그게 돼요. 네. 콘서트 같은 데 가서 네. 막 폭죽 터지고 이런 거 나중에 보면 어.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하얗게 나오거든요. 폭죽 터질 때 보면. 그럼 그것도 셔터예요? 그거는 셔터가 오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셔터가 열리면 열릴수록 흔들린 사진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60분의 1초 미만으로 떨어질수록. 근데 만약에 흔들리는 사진이 안 하고 그냥 하얗게만 나왔다. 그거는 셔터가 아니죠. 그거는 조작을 잘못한 거죠. 노출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냐면 어려워요. 왜냐면 스크린을 찍었더니 아니, 그냥 노출값이 하얗게만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조명은 실제로 인공 조명에서는 노출값이 그렇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상당히 사실 어려운 게 콘서트 사진이에요. 네. 콘서트 사진. 근데 지금 10분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실습하고 이거 어떻게 다르라고? 아니 실습은 제가 봤을 때 못할 것 같고 요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분 남았대요. 이 노출의 3요소가 사실상 사진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이고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이거를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언제 실습 나가요?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은 실습 진짜 나가야 될 텐데. 그 실습을 나가야 돼요. 나중에 혹시 디딤돌 아카데미 또 그 2탄이 있으면은 그때는 사진에 대한 시간을 한 2번 정도 더 해서 야외 출사까지 한번 하시는 것도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것도 다 이해를 못 하셔요. 제가 좀 머리가 네. 낯설어 좋아하는데 지금 이게 공식 같은 걸 아니 좀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좀 몇 개를 적어서 이메일 같이 보내주시면 좀 이해하는. 그런데 이거는 케이스라고 하기보다 말씀하신 거를 뭐 이거 마시고 이거 그 공식이 진짜 없어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튜브에 노출에 대한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인지 하는 게 저 오빠는 그 이상하게 나오는 위험하십니다. 카메라 노출이라고 치세요. 카메라 노출이라고 치시면은 거기에 보면 강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카메라 노출에 대한 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하신 게 이해가 분명히 100% 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고요. 저도 그랬어요. 50% 정도 받아들이시면은 그분은 사진을 좀 그래도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나 30% 정도 하시면은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거든요. 요 상태에서 유튜브를 한 3번 정도만 노출에 대한 걸 보세요. 아, 이렇구나.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치값이 이렇게 하나 넘어갔을 때 한 스텝이라고 해요. 그걸 사진 용어로는 스텝이라고 안 하고 한 스탑이라고 해요. 스탑이라고 한다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 또 한 스탑이라고 하고 또 밑에 것도 한 스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배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 2.8, 5.6, 뭐 6, 7, 11 해가지고 배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게 그 배수가 넘어가지만 그게 바로 곱하기 2배의 그 노출값이 증가가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개가 쪼이면 쪼일수록 뭐라고 말씀드렸죠? 쫄면 줄수록 피사의 심도 뭐가 깊어지죠. 그렇죠. 초점 범위가 넓어지니까 피사계 심도가 피사계 심도가 이제는 그 심도가 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점 범위가 단체 사진 같은 거를 피사계 심도가 깊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날아가는 사진 찍으려면은 심도가 얕다고 하고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개방 조리개라고 하죠. 아웃포커싱 효과 나오는 거는 요걸로 조정을 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궤적이라든지 그런 걸 만약 폭포 같은 거 올라가려면은 어디서 조절한다? 그 일출이나 일몰을 한다? 이게 아니고 셔터 스피드 가지고 조절한다. ISO는 밝기가 2배로 증가되는 깜짝이야 그 CCD가 밝기를 조절하는 건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이즈가 심하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는 어도비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트룸이라든지 그런 그 보정 프로그램이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은 노이즈도 웬만한 건 다 해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카메라를 하시려면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좀 다뤄보시면은 훨씬 또 이미지 자체가 또 고급스러운 사진을 표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까지 하시면 참 좋은데 그거는 제가 강좌를 지금 해드릴 수가 없고 그게 너무 복잡해서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갈게요. 돌아가시면은 자 요거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자 카메라 모드에서 자 오토로 찍으려면은 어떻게 한다? 모든 게 카메라가 알아서 움직인다. 자 프로그램 모드는 뭐다? ISO 감도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카메라가 알아서 조정한다. 그렇죠? 반자동 모드. 자 AV라는 건 뭐냐? 보세요. 자 AV, TV, P는 반자동 모드예요. 세 가지는 반자동 모드인데 AV는 뭐냐면요. 내가 조리개 값을 조정을 해요. 조리개를 2.8에다 놓을 것인지 5.6에다 놓을 것인지 7에다 놓을 것인지 11에다 놓을 것인지 내가 AV에다 딱 커서를 놓으면은 그 조리개 값만 내가 임의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임의대로 조절한 조리개 값에 따라서 나머지 ISO 감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셔터 스피드가 알아서 카메라가 맞춰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M이 힘들다 그러면은 AV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풍경사진 일몰이나 일출 찍을 때 AV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날아가고 그런 걸 하시든지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요런 거 AV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노출값만 그 조리개 값만 내가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TV는 뭐냐면은 셔터 스피드 값만 내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셔터 스피드 값만. 좀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일몰이나 일출이나 그런 거 했었을 때는 셔터 스피드 그렇죠? 궤적이라든지 그런 거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가 길면 길수록 선박과 후박이 닫히는 시간 그 시간을 벌잖아요. 그러면 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TV라고 해서 내가 그 풍경사진 찍을 때 그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해요. 그러면은 노출 값이라든지 ISO 값이 자동으로 카메라가 알아서 인식을 해가지고 따라와줘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AV나 TV를 놓고 내가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V나 TV를 놓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그럼 내가 한번 M에 한번 도전해보자. 그러면은 ISO도 내가 임의대로 조정하고 셔터 스피드도 내가 임의대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노출값도 내가 임의로 조정을 해볼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M이라는 거는
모든 걸 내가 수동으로 다 맞춰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SLR을 이제 열심히 그 장만을 해서 뽀다구나게 열심히 이렇게 찍잖아요. 그런데 오토에다만 넣고 프로그램만으로만 찍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진이 전혀 안 나와요. 그냥 사진기만 무거워 죽겠는데 이것만 가지고 다니는 거야 지금 진짜 뽀다구 내려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가 있으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 것인가 그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출발은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AV나 TV에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AV나 TV 오늘 그 노출의 3요소, ISO, 그 다음에 조리개, 셔터 스피드에 대한 거 공부를 많이 했어요. 돌아가셔서 유튜브를 한 3-4번 보시면은 그 노출 3요소가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짝짓기를 이렇게 짝을 찌었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요거하고 요렇게 짝이잖아요. 그럼 노출이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등가 노출이라고 해요. 같은 값의 노출이라는 걸 등가 노출이라고 해요. 등가 노출. 등가 노출 값을 내가 막 조정을 해볼 줄 아시면은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Last question. 예. 저기 왜 요즘에는 카메라 다 좋아가지고 막 그 비디오도 많이 찍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세 가지 그 말씀하신 그 비디오에도 좀 영상이 있나요? 좀 영상. 영향이 네, 있나요? 있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영상 할 때 다시 좀 그거는 있어요. 저 뒤에 계신 저 김일강 집사님이 다음번부터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저분이 얼마나 유명하시냐면은 위험하다고요? 유명하시냐면은 부역돼요. 자, 저분이 KBS 영상 카메라맨 출신이고요. PD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BTS 그 카메라맨이세요. 콘서트 카메라맨이세요. 그러니까 저분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노출의 3요소는 많이 했고 제가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왔어요. 자, DSLR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에 그 미러, 거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펜타프리즘이 있어요. 펜타프리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뷰파인더로 해가지고 먼저 구도를 보고서는 거기에 그 상이 어떻게 찍힐 것인가를 우리가 뷰파인더를 먼저 보잖아요. 그거 본 다음에 찰칵하면은 그 미러가 위로 올려가면서 그 CCD로 바로 들어오죠. 그게 이제는 DSLR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미러리스라는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미러리스 카메라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미러리스 카메라가 요즘은 대세예요. 젊은 층들은 미러리스 카메라가 많이 나와요. 미러리스 카메라가 뭐냐면은 여기 DSLR에는 거울을 없앴고요. 거울이 없어지면 펜타프리즘이 필요가 없죠. 펜타프리즘이 필요가 없으면 또 뭐가 필요가 없어요? 뷰파인더가 필요 없죠. 거울과 펜타프리즘과 뷰파인더가 없어진 게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그러면 미러리스 카메라는 어떻게 하냐? LCD 창에 나와요. 그러면 LCD 창만 보고선 찍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LCD 창에.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생길까요? 그렇죠. 경량화가 되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그립이 이렇게 크지가 않고 무겁지가 않고 이게 슬림해지는 거죠. 대신에 렌즈는 똑같은 걸 쓰고. 그런데 미러리스 카메라는 아직은 풀프레임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게 풀프레임 카메라가 별로 없어요. 다 크롭바디 수준인데 앞으로는 사진 시장이 DSLR에서 미러리스로 지금 점진적으로 갑니다. 왜냐면은 이 안에서 풀프레임 CCD가 장착이 되고요. 기능이 더 효과적으로 되면 사람이 무거운 거를 이걸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점 산업화가 이게 빨리 발전되기 때문에 미러리스로 지금 가는 상태고요. 우리가 뷰파인더가 미러리스가 없었는데 요즘은 미러리스에도 뷰파인더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인 걸 전자회로로 해가지고 뷰파인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임의대로. 그만큼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거울을 통해서 펜타프리즘 통해서 뷰파인더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전자 회로로 지가 읽어가지고 그거를 뷰파인더로 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가 그만큼 기술이 발달된 거죠. 그래서 지금 카메라에서 세계적인 제조업체는 캐논이 점유율 1위고요. 그 다음에 니콘,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는 소니예요. 소니가 지금 1위예요. 그런데 소니가 얼마나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굉장할 것 같아요. 지금은 캐논하고 니콘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앞으로는 소니가 이제 강자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가 애플로 넘어갔었잖아요. 그 시가총액 1위가 그런 형식으로 됐다가 뭐 다시 이렇게 했는데 사진 시장도 캐논에서 니콘에서 제가 봤을 때는 미러리스로 가다 보니까 소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니가 왜 1위가 되냐면요. 소니는 그 안에 있는 시모스를 생산을 해요. 캐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APS-C라는 센서하고 풀프레임 센서를 만들어요. 반도체 칩을. 그런데 니콘은 그 시모스 센서가 사실은 심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카메라를 말하면. 그런데 니콘에서는 그 심장인 그 시모스를 못 만들어요. 어디서 하청을 주냐면요. 소니한테 하청을 줘가지고 소니에서 납품을 해가지고 니콘 카메라를 만들어요. 그는 했는데 소니는 자기가 자체 생산하는 거를 가지고서는 카메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외주 그에다가 그 니콘에도 납품이 되고 제가 그래서 소니가 옛날에 우리 때는 그 저기 마이마이만 그 유명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죽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니가 지금 점점점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기 네. DSLR이나 미러리스나 상관없이 그 저기 뭐더라? 그 뭐예요? 재능 렌즈. 렌즈. 땡큐. 렌즈는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브랜드마다 다 달라요. 네, 틀려요. 렌즈가 다 달라요. 자, 캐논에서는 캐논 렌즈만 쓰고 니콘에서는 니콘 렌즈만 쓰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소니는 소니의 알파라는 그 렌즈만 써요. 그러니까 왜냐면 걔네들이 팔아먹어야지 자기네도 매출이 늘어나죠. 그러면 자기네 그 라인업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도 다 기종이 있어요. 우리가 소형차 있고 뭐 아반떼가 있고 소나타가 있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가 있고 에쿠스가 있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가 라인업이 구성이 되잖아요. 모든 차도 이것도 기종이 라인업이 다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 해서 크롭바디가 있고 풀프레임이 있고 뭐 1DX 마크2가 있고 뭐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라인업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 틀리고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DSLR을 구입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세 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3사별로 특징이 뭐냐면은 이미지 그 색감 자체가 틀려요. 캐논은 따뜻한 이미지가 나와요. 따뜻한 이미지라고 해서 마젠타 값이나 그 옐로우 값이 많이 들어가서 인물 사진 찍을 때, 웨딩 사진 찍을 때, 사람 사진 찍을 때는 요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게 했었을 때는 만약 인물 사진 위주로 찍는다 했을 땐 캐논을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풍경 사진 찍을 거야. 그렇게 하면은 이 니콘에는 색감이 사이안이나 약간 블루 기능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새벽녘에 무슨 사진을 찍을 때 그러면은 그 플립 같은 걸 찍을 때 더 파랗게 되고 사이안처럼 나오게 한다 그러면은 풍경 사진에는 니콘이 색감이 맞고요. 그 다음에 소니는 뭐냐면은 사실적인 사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용으로 제작하는 거는 소니가 좀 어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카메라 구입하실 때 어떤 걸 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3사도 다 틀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여기에 준비한 게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오토 화이트 밸런스는 AWP고 뭐 텅스텐은 뭐 2800K고 백열등은 3200 놓고 켈빈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색온도라는 게 있어요. 일감하셨을 때 우리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켈빈도 숫자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켈빈도가 5500 켈빈도예요. 5200에서 5500 켈빈도라고 하거든요. 자, 켈빈도라는 거는 누가 만들었게요? 그렇죠. 켈빈이 만들었어요.
켈빈이 만들어서 켈빈도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세곤도를 만들었는데 5200에서 5500의 수치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워싱턴 DC의 정오의 태양광을 기준으로 해서 세곤도를 쟀더니 5200에서 5500이 나왔대요. 그게 이제 기준값이 돼가지고 세곤도가 높아갈수록 파란 청명한 사진이 나오고요. 세곤도가 3000 밑으로 떨어지면 붉은 계열의 사진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화이트 밸런스에서 카메라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을 할 때 켈빈도를 조절을 할 때요. 웃겨요. 3200 켈빈도로 빨간 사진을 나오게 되면 거꾸로 보색 개념으로 돼가지고 내가 7000이나 놔야지 그게 상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메라는 똑같이 따라가요. 만약에 빨간 게 너무 실내에서 촬영을 하는데 막 우리 그 세례받고 하는 사진 찍을 때는 막 색이 막 타고 들어가 빨갛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를 색을 빨간 걸 없애려고 그러면은 색온도를 지금 3200 켈빈도라서 그랬거든요. 그 비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켈빈도를 똑같이 1대1로 3200 켈빈도로 낮춰줘야 돼요. 질문도 있어요. 왜 사진 찍었을 때 왜 눈이 왜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켈빈도 아니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이 색온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밖에서 찍을 때도 중요하지만 실내에서 찍을 때 이 백열등을 이걸 텅스텐이라고 그러거든요. 속 안에 가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할로겐 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그 가스가 들어간 거를 텅스텐 램프라고 그러는데 텅스텐 램프는 저희가 켈빈도가 보편적으로 한 2800 켈빈도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3200 켈빈도 정도 돼요. 3200 켈빈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전에 필라멘트 들어가는 그 주황등 있잖아요. 이렇게 백열등 그거는 2800 켈빈도 정도 돼요. 그만큼 더 빨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실내에서 우리 그 교회 우리 강당에서 찍을 때 빨간 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노출값은 셔터 스피드하고 ISO하고 조리개 값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노출을 적정 노출을 맞췄어요. 그런데 찍어보니까는 노출은 밝기는 딱 맞았는데 너무 빨간색이 많이 튀어나온 거예요. 거기 보면 조명도 있고 막 그랬었을 때는 빨간색이 만들면 여기서 K라는 켈빈도가 있어요. 오토 화이트 밸런스 AWB라고 놓지 말고요. 켈빈도라고 놓고서는 K라고 놓고서 거기에다가 수치를 해가지고 3200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픽스를 하시면은 그게 잡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텅스텐이라고 해서 자석처럼 해서 점점점점 있거든요. 그 켈빈도에 대한 그 기능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켈빈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진 밝기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색온도를 얼마만큼 그 맞추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사람 얼굴처럼 이런 살색으로 표현이 되느냐, 빨갛게 얼굴이 다 타가지고 무슨 그 만땅 술 취한 사람 나오느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켈빈도에 대한 것도 한번 그 기회 되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하시고요. 뭐 켈빈도를 뭐 맞추는 방법은 이런 그레이 카드를 해서 커스텀으로 맞추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존 시스템이라고 있어서 밝기를 카메라 노출 값이 0부터 1부터 10까지로 10단계로 그 나눴어요. 그러니까는 흰색은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은 그 10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존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게요? 존이 만들었겠죠. 그래가지고 10단계로 만들었는데 요 그레이 카드를 쓰는 거는 이게 5예요. 그레이가 반사율 18%에다가 그 밝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간값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다 커스텀으로 놓고
사진을 찍으면은 이 사람 피부 스킨톤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거는 그 M 값으로 해가지고 M 모드로 해서 그 찍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전문가들은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하시는 분들이 괜히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공부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론적인 것만 다 알고 내가 노출값만 이렇게 그 알고 조작할 수 있는 것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진을 많이 찍어 보셔야 돼요. 그렇게 고 좋은 사진을 많이 보셔야지 사진을 많이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카피를 많이 하신 분이 그만큼 자신 있게 사진을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많이 찍어 보시고 많이 눌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눈이라는 거는 캐치라이트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하얗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는 만약에 프레시 이런 거 같은 게 직각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빛이 반사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얗게 나오거든요. 그런 게 이제 캐치라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갛게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거는 충혈돼서 그래요. 아, 네. 자,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자, 그거는 뭐. 네. 자, 마지막으로 또 뭐 저 질문하실 분, 네, 안 계시죠? 네. 자, 장시간 좀 그 많이 그 공부했는데요. 좀 지루하신 부분들도 있고 또 설레셨던 부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음 기회 되면 제가 좀 그 야외 출사까지 해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한번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쳤고요. 지금 다음 주 수업은 없는 걸로 7월 4일.